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일부 우량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한 채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장 초반의 흐름은 다소 공포스럽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나스닥은 장 초반 1% 넘게 하락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0.38%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예상을 웃돌았던 12월 비농업 고용, 여기에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만 자꾸만 이 높아지고 있는 국채 수익률 그만큼 또 증시의 밸류에이션에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장중 한때 4.8%까지 오르면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2% 상승했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내림세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가가 최대 $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만 800달러에 가겠죠. 언제까지 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 영향을 또 국내 증시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 8,7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2,500선을 하회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일부 은행주는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진압의 난항을 겪고 있는 LA 산불 소식에 전력 설비, 전선,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올 초 강한 흐름을 이어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오늘 증시타임에서 어제장 짚어보고 오늘장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최근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4.7%를 넘어섰는데요. 미국채를 비롯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다소 뇌관으로 떠오르는 영국 국채 그리고 또 오히려 1%대로 내려앉은 중국 국채 등 주요국들의 국채 수익률 흐름과 채권 투자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최근 기술주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AR 테마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가 대표적인 매도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도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매수세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금융주와 헬스케어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몰리면서 각각 0.86%, 0.1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만 오늘 0.38%로 내렸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여러 악재가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간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수출 규제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서 HSBC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낮춰잡자 오늘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애플도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1.03% 내렸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각각 0.42%, 0.46%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장 초반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 2% 넘게 올랐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은행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금융주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 0.49% 올랐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면 양자 컴퓨터주는 오늘도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젠슨왕 CEO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크 저커버그 CEO가 양자 컴퓨터주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그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록 최근 양자 컴퓨팅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반박을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실제 활용 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관련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적은 만큼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리게트 컴퓨팅과 D-Wave 퀀텀은 30% 넘게 떨어졌고요. 아이온큐도 13.83% 급락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세에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기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많이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코티아뱅크의 컨설턴트는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재무부의 채권 공급이 금리 상승의 원인이라고 언급하지만 이는 금리 인하 전에도 알려진 변수
이슈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채금리 상승을 촉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상황은 1981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 국채 수익률이 크게 튀어오른 경우와 비슷한데요. 이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신호가 퍼진 후에야 장기금리가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시선을 모두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 있는데 오늘 공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집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에 2.6%에서 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동이 없었고 또 5년 후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후와 3년 후 시점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이 수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나올 물가 지표가 잘 나와줘야 할 텐데 분석가들은 일단 이번 주 후반에 나올 CPI가 생각보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근원 CPI는 4개월 연속 3.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조사 측은 이 같은 연간 수치를 보고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연준이 금리를 신중하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지난 거래일에 급등한 이후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만 소폭 올랐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에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주로 구매해온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급이 이번 제재로 불안정해지면서 글로벌 원유 수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94%, 1.69%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중요한 물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지표가 최근 시장의 약세 흐름을 뒤집어줄지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앞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기술 상용화까지 좋게 2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말해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까지 거들고 나서자 관련주들이 요동쳤습니다. 저커버그는 미국 최대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운은 뗐지만 자신의 판단으론 양자 컴퓨터가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꽤 멀다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 역시 실용화에 대해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빅테크 건물들이 연거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월요일장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다시 또 고꾸라졌는데요. 리게티는 이날도 30% 넘게 폭락해 지난해 1,400% 넘게 폭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올해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퀀텀 컴퓨팅과 아이온 귀 역시 각각 30%,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리던 애플의 아이폰이 호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글로벌 출하량이 뒷걸음질 쳤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은 44% 넘게 줄어든 7,690만 대를 기록했는데 전체 시장이 2.4%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고요. 지난해 전체로 놓고 보면 18.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겨우 자존심은 지켜냈지만 중국 샤오미가 13.6%까지 몸집을 불리는 등 중국 토종업체들의 추격에 쫓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은 더욱 가파르게 중국 업체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샤오미의 경우 지난해 전체 출하량은 15% 넘게 증가한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0.9% 뒷걸음질 쳤고요. 지난 4분기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분기를 보냈습니다. 아이폰 부진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영국에선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독점 집단 소송 재판까지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굳건하게만 보였던 아이폰 왕국 생태계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블랙웰 주문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 이른바 큰손 고객들이 블랙웰 GB200 렉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보도했는데요.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고객사들은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이전 세대 칩인 후퍼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웰 결함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2달 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찬가지로 서버 과열 문제가 나타났고 젠슨 CEO가 설계상 결함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특히 블랙웰은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인 만큼 발열 이슈가 다시 또 불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가 테슬라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3분기 테슬라 주식 8,600억 원어치를 전량 매각했는데요. 포면적인 이유는 머스크 CEO의 과도한 보수와 노동 환경 문제라지만 그 이면에는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ABP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이후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인데요. 자신들은 장기 투자자라며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시장은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최근 정치적 입김을 부쩍 키운 머스크 리스크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 전력 설비주가 또 한 번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죠.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건물 12,000여 채가 파괴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망 복구 수요가 확대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전선은 미국 현지 공급 물량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전력망 복구와 관련해선 LA 전력청에 직접 전선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 재룡산업은 이 소식과 더불어서 222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세명전기도 166억 원대 규모의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면 우선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세명전기와 재룡산업이 상한가 기록했고 대원전선은 26% 넘게 올랐습니다. 또 제일일렉트릭은 12.26%, 서전기전이 11.9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불이 제대로 진화되지 않으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에 따른 연기와 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면서 LA 전역에 연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요 마트에선 공기청정기 제품이 모두 팔리고 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강풍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오염물질 확산 우려도 심각해졌는데요. 그러면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의 수요와 수출이 늘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질 관련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K웨더가 13.11%, 위닉스가 7.8% 올랐고 또 크린앤사이언스와 SPG가 각각 4% 넘게 올랐습니다. 또 오텍도 3.64%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꾸준히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면서 전분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또한 환율 상승으로 매출과 마진 개선 효과가 더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기업 가운데 특히 코스맥스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증권은 코스맥스에 대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 등으로 중국 체력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국내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고성장과 또 북미 손실 축소 등으로 안정적인 이익이 돋보일 거란 분석인데요. 또 선제적인 인도네시아 투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이노진이 11% 넘게 올랐고 코스맥스도 5% 넘게 올랐습니다. 또 컬러레이와 내추럴 엔도텍도 3% 넘게 올랐고 코디가 2.1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은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한 여파인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채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커진 데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엔 차입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테크윙이 8% 넘게 빠졌고 KC텍은 5.87%, 레이저셀 5.65% 하락했고요. 또 PSK홀딩스와 한미반도체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다시 2,500선을 내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미국의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작용했는데요. 다시 반납한 2,500을 두고 코스피 2,500이 천장이었다. 아니다, 코스피 지금이 바닥이다. 천장과 바닥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데요. 우리 시장 지금 어느 구간에 자리한 건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1%대 하락해서 2,489선, 4거래일 만에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1.4% 가까이 내려서 700선만 지켜냈습니다. 잘 나가던 외국인 매수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8,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물도 매도하면서 5거래일 동안 이어가던 매수세를 멈추고 2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 기관은 26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7,477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376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500억 원 넘는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9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딱 3종목만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2% 올랐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KB금융이 1.7% 올랐는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네이버가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죠. 네이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가 4.5% 하락했습니다. TSMC 실적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 정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고요. 휴젤이 2.8%, 삼천당제약과 엔캠이 1%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알테오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3%대 반락했고 HLB와 리가켄바이오 등 나머지 제약 대표주들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해서 시장의 부담입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기준 5원 80전 올라 1,47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60원대로 다시 레벨을 낮췄습니다. 글로벌 강달러 추세가 이어졌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에 대한 경계감 속에 원화는 차별화 양상을 보인 건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 1,466원 90전입니다. 오늘 환율이 달러 인덱스 영향으로 다시 1,470원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1,460원대에 머무를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증시가 2,500 천장을 찍은 건지 아니면 2,500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건지 시장 방향일 텐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수 하락에, 기관은 추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수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대거 사고 지수가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대거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1,292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순매수 6위에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의 판단이 맞을지 시장 흐름 앞으로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바닥론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매경 이코노미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미장 고점론과 국장 바닥론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리서치센터장 대부분이 한국 증시 바닥론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연말 지수 하락 배경에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낙폭이 과대하다는 지적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최상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3천까지도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역사적인 저점이라며 1분기 말부터 주가 매력도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비관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바벨 전략을 취하거나 기업의 선별 투자 혹은 아예 한미 증시 대안처로 중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증권사 뷰는 참고하되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준비하시죠. 정치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발표가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LA 산불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속 113km 강풍이 예고되면서 다시 확산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건축 자재와 재건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까지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불확실성에 휘청였고 그나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별다른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 110선을 돌파하며 고환율 부담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다소 어렵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초반 분위기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뭐 이번 주에 PPI, CPI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솔드, 과매도 상태죠. 과매도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또 좀 증시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5%, 4.6%쯤 미국채 10년물이 오면은 네. 이 정도로 그냥 확정적으로 수익을 이 정도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었죠. 또 그때마다 지금은 또 채권 들어갈 때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권유들이 월가에서나 우리 서울에서나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멈추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래도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개장 초 뉴욕 증시 뭐 이렇게 지수 선물 흐름이나 개장 초 흐름을 보고는 아이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또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보니 또 돌려 그래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폭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왜 그래 했는지는 한번 시작하고 한번 바로 알아보시죠. 우리는 왜 그렇게 또 팔았을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저 이게 가장 궁금해가지고 궁금하죠. 네. 네, 저희 잠깐 여쭤봤는데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좀 전에 우리 화면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우리 김 본부장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정민 앵커가 물었잖아요. 네. 화난 표정으로 네.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팔았대요 하는데 어디 뭐 외국인 친구가 뭐랍니까? 왜 팔았답니까?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해 보시겠어요? 네, 일단 뭐 제가 예측한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첫 번째 뭐 큰 이슈가 있어서 팔았다기보단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그가 오고 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 그러니까 트럼프요? 네, 트럼프의 이제 이 길을 본격적으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혹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대내적으로 국내 증시라든지 다른 나라 증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증시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 플러스 수급의 유입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던 반도체 IT 중심의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 특히나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쪽에서,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어제 조정의 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은 많아 보이는 지금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보다 네. 오늘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네, 보통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게 10% 올랐다가 2% 3% 내리면 우리가 그걸 그냥 괜찮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올랐는데 5%, 6%, 7% 빠지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또 이제 변곡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처럼 뭐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이 참 부러운 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제법 괜찮았었던 건 빅테크 외에 다른 어떤 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IT가 다소 좀 부진하더라도 네. 최근에 조금 강했었던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혹은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좀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국인들 보니까 네. 지금 한 코스피가 2,400선 수준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2,500선 되니까 물량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거 단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타 치러 왔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주봉상 저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보통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대입을 해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걸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봉상 21선이라고 하는 지금 강한 어떤 저항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저는 조정의 시간, 조정의 시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외국인들 욕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욕하면 떠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봐야 돼요. 네, 오늘 한 번 더 보고 네. 오늘도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네,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맞아요. 욕하지 말고 우쭈쭈 해가지고 한국 주식 좀 사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좀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을 전부 저 밑에 깔고 이렇게 정배열로 올랐었거나 네. 일목균형표로 전환해서 볼 것 같으면 구름대를 갖다가 돌파를 했거나 그렇죠. 근데 나머지 지금 삼성전자에 네. 무슨 뭐
중요한 종목들이 그동안 시세내던 종목들이 다 그런 어떤 기술적 저항에서 돌파 여부를 갖다가 그렇죠.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여기서 사자가 더 강한지 여기서는 막 털난다가 더 강한지를 좀 살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기준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높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들 지금 투자자분들은 지수보단 종목에 더 집중하자가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수도 지금 욕심을 부리는 상황인데 예. 저는 지수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반발세를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 있겠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기보단 일단 종목에 조금 더 이제 순응하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 장세의 흐름을 좀 타야지만 네. 저는 올해에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를 좀 기억을 해보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아하지 않는 쪽은 중국, 하지만 그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수혜주 쪽은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명확하게 보이는 수혜주 쪽을 계속해서 쫓아가셔야지만 트럼프 2기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뭐 지수 가지고 뭐 2,600, 2,700, 2,800, 뭐 800, 900, 1,000포인트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 좋죠. 네. 가면 좋은데 안 가더라도 그 안에서 좀 순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탓하고 지수가 안 가서 내 계좌가 이 모양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전력기기라든지 가는 쪽에 집중하신 분들은 작년 같은 흐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거 비즈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좀 이기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의 그 채권 수익률 그렇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네. 있잖아요.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4.8까지 올라온 그렇죠. 상황이고 뭐 30년물도 지금 5까지 네. 올라온 상황이고 왜 이렇게 채권 지금 과매도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되면서 뭔가 매크로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게 된다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려서라기보단 프로그램 쪽으로 자동적인 매도 물량이 좀 주식 시장에 좀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러한 표현을 쓸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네. 다수의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가 프로그램 매도였어요.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3대 지수 혹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경계를 좀 하는 상황이고 더욱 이제 이게 빠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지금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또 하향 안정화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국채금리 흐름에 곤두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반대로 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이 국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어서 어떤 이 비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증시가 조금 내린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지금은 현금 조절에 조금 더 힘쓰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다면 그때서는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그렇죠. 좋다. 네. 예. 보니까 지금 미증시 쪽에서도 지금 섹터별로 약간의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게 간밤에 보니까 좀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보니까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헬스그룹 그렇죠.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융주들 흐름도 괜찮았고요. 일단 사실 이제 CES라고 하는 행사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 날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부각이 네. 되면서 시장에 빠지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한 템포 좀 뒤늦게 지금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올해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모더나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투심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굉장히 또 좋은 실적들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헬스케어 쪽에 당연히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미국의 금융주들의 강한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이 되는데, 타이밍적으로 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어디가 강했냐면 밸류업. 그러니까 지주사 혹은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오늘 지수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배당 일정이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자금들이 은행주들이라든지 증권주들에 대한 심리를 또 폭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서 수익 내기 저는 가장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 금융, 보험 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섹터일 수는 있으나 지루하죠. 그렇죠. 단기 변동성을 네.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화병만 키울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인내심 테스트하는 느낌이에요. 예. 글쎄, 은근히 제가 이렇게 속속들이는 몰라도 대충은 파악하는데 우리 정민앵커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인 거 보면은- 좋아하십니다. 보면은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길게 어지간하면 뭐 시세 안 보는 길게 그냥 작심하고 가는 종목하고 또 단타 또 하는 종목도 있고 한데, 그래야 이 시장에서 재미가 있지. 장기 투자만 하면은 그것도 뭐 시세를 못 누리고 이거 또 단타만 하다 보면은 너무 사람 피곤하고 맞죠. 지금 다시 또 저감에서 돌입한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수로 이렇게 승부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종목을 하는 분들은 서로 희비가 끌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가 총격을 당해서 네. 그러고 뭐 주가가 급락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제 또 다우지수 살린 거는 또 그런 종목들이더라고요. 올랐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언급이 안 되는데 유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튀어오르고 하는데, 그리고 다우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기술주만 꽉 채워놓으신 분들은 어제 별 재미 없었거든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그죠. 최근 최근 들었어요.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네. 특히나 하필이면 이제 주가의 조정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라도 미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어떤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CES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그쪽으로 자금이 더 몰렸는데, 하필이면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좀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여기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이 또 이제 발열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주들이 빠르게 또 회복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안 좋다, 앞으로 이제 밀릴 거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일정보다 조금씩 미뤄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엔비디아 작년에 약간의 기술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을 때 그 밀려 내려오는 조정을 이겨낸 이유가 뭐냐. 블랙엘 다음 루빈이 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출시하겠다라는 뉴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블랙엘이 발열 때문에 미뤄지면 빨리 나오게 한다는 그 루빈조차도 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라든지 지금 반도체 주들은 이 일정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틈새 전략으로 살아날 구멍을 좀 찾아본다면 네네. 발열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판을 유리 소재로 바꾸던지, 유리 기판이죠. 두 번째, 액침 냉각을 조금 더 상용화를 빠르게 시키든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다행스럽게도 네. 유리기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업 SKC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더 집중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반도체주 안에서 다 힘든 네. 것이 아니라 차세대 소재로 지금 뽑히는 유리기판. 왜냐하면 유리기판은 이번 CES에서도 굉장히 잘 선보였고 호응도 괜찮았었거든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잖아요. 네. 그 브로드컴과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 보면 좋은 걸까요? 일단 브로드컴도 예. 그렇고 예. 엔비디아를 좀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이 사실은 속도 조절이 약간 시차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종목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반도체주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네. 확실한 기술력이라든지 지금 이제 미국도 2주 뒤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 1주 뒤에는 트럼프 취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분기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 쪽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봐야 될 거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또 SK하이닉스도 전체 매출 숫자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HBM에 대한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또 SK하이닉스와 그 HBM 밸류 따는 굉장히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는 요즘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 자주 언급되는 또 우리 국내 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실 만한 종목들 매일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네. 이 차트 흐름은 차트의 모양새 패턴이나 어떤 뭐 보조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과매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조금 버거운 상태는 맞아요. 그렇죠. TSMC도 지금 한번 점검해 보니까 대만에 상장돼 있는 TSMC 네. 본 이런 식이죠. 그냥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끝에 가서 상승수 애기형으로 막 수렴을 하면서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밑으로 깨지거든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불안한데 이제 결국은 또 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럼 이 불안감을 잠재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이제 뉴욕이 이제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죠. 네. 지난 4분기에 네. 얼추 지금 실적 전망치는 어떤가요? 일단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상향치가 지금 올라간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라든지 기준점이 될 만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EPS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네. 설령 EPS에 부합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미국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향후의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만 조금 잘 나와준다면 저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1분기인 거죠. 왜 1분기가 걱정이 되냐?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4분기에는 재고를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량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연초가 되면 비수기에 좀 돌입을 하면서 판매량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관세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얼마만큼 강화할 것이냐 이게 또 변수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기 실적 좋다 그래서 미리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모두 다 보여준 이후에 반등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다가올 1분기 연속성을 좀 보여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또 횡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테슬라 나오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내에서 간밤에 오른 게 테슬라만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일론 머스크도 뭐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는 인물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테슬라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수혜 기업이고 예. 수혜 인물이 예, 맞죠. 예. 그리고 이미 그것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ING 중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가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또 스타쉽 발사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어서일 수도 네. 있고요. 또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어떤 산업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이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내줄 것이냐, 그리고 속도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만큼은 지금 조금은 더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취임 일정 때문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제 트럼프 미디어 아시죠?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최대 소셜? 주주로 있는데 예. 그 기업도 어제 이제 폭등을 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의 어제의 상승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트럼프 취임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국한되어 있는 산업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다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는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FSD가 이제 얼마만큼의 규제 완화의 힘을 받아서 선을 보여줄지 이게 네.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작년 11월 달부터 슬금슬금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이번에 CES에서도 저도 생각한 것보다 조금 다른 양상이 진행이 된 게, 저는 엔비디아에서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발열 이야기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근데 3분의 1 정도를 로봇으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플랫폼 코스모스. 네, 그것도 예. 그렇고 다른 어떤 부품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산업은 결국 로봇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중심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로봇주 사려면 관련주 사지 말고 테슬라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뭐 $700니 $800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것보다 저는 $500 먼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뻔한 얘기도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거 무슨 명언집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데, 네. 제 기억에는 뭐 그 케인스가 했다는 것던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네.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인데 제가 어딘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밑줄 딱 해가지고 뭐 케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했는데, 언젠가는 800불 가겠는데 언제 주고 갈 것 같습니까? 언제쯤? 예. 일단은 테슬라가 여기서 한 번 더 밸류업을 하려면 이 FSD에 대한 판매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정 소수의 지역만 혹은 특정 나라에만 혹은 특정 브랜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FSD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 우리 과거에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는 거의 없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진짜 길치들은 운전하면서 고생 많았죠. 제가 이제 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휴가 갈 때쯤에는 지도를 피고 맞아요. 국도 번호를 보면서 제가 맞아요. 따라다녔던 기억이 예, 있어요. 예. 혹은 여러 대가 같이 가면 서로 묻고. 무전기로 오키토키라든지 그걸 사용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갔었던.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다 기본 옵션으로 차량이 탑재되어 있는, 이 FSD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일부 브랜드에만 적용이 되고 일부 소비자만 사용하겠지만, 이것들이 상용화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깔리게 되면 테슬라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구독료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안 팔아도 구독 서비스 그 비용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그래도 트럼프 이게 속도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800불까지 그래도 트럼프 이기 때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끔이 아니고 한 번 정도였나? 엔비디아가 장중에 한번 애플 제끼고 그 시총 1위를 한번 갔다가 네. 뭐 금방 내려주곤 했습니다만, 애플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저커버그도 비판을 하고 한마디로 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 때 나왔던 아이폰 이거 하나 너무 오래 울고 먹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 뭐가 있는데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참 꾸준하게 잘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은 AI와 데이터 센터 시기에 한 발짝이 아니라 한 두 발짝, 세 발짝 늦은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플의 영업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 딱 이겁니다. 너희가 AI와 데이터 센터 열심히 학습해.
그런데 너네들의 그 AI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을 어느 디바이스에 탑재를 해서 소비자와 접촉을 할 건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애플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매개체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다수의 AI와 데이터 센터 훈련하는 회사들도 결국에 이제 그것들을 잘 훈련해서 어디에 탑재를 할 거냐 구글과 알파벳, 애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강점이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까 AI와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후발주자로 느껴지지만 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엔비디아와 애플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또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또 좋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주가에 어떻게 보면 하락 요인으로 지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애플은 언제나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올라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만약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조금 깊어진다라고 하면 애플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결국 지금 당장의 어떤 모델이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점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아이폰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2,491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70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4,300원,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3,800원, LG에너지솔루션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104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4,100원.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5,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 0.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9천 원. 네이버가 0.4% 오름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0만 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출발 예상되고 HLB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만 7,7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8천 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지금 호가에서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16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 보셨고 지금 삼천당제약이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8,900원. 클래시스 강보합권 예상되죠. 호가는 5만 2,800원. 휴젤 1% 하락 예상되고요. 엔캠입니다. 오늘 0.8%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4만 9,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어제장에서도 이미 1.5% 상승했죠.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섹터가 좀 바이오, 제약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좋아 보이네요. 네. 어제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네. 저희 오후 들어서 특히. 머니쇼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네. 하방이 단단하다 싶었는데 그냥 뒤로 갈수록 우리 시장은 확실히 9시 개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몇몇 변곡점이 있어요. 9시 반쯤 하고 네. 10시 반, 오후에는 몇 시예요 보통? 보통 이제 저는 2시로 좀 생각하거든요. 2시쯤에 네, 또 네. 한 번 후다닥거리죠. 그렇죠. 네. 2시에는 뭐가 있길래 그렇죠? 이 중국 시장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휴식 시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2시에 다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시에 열릴 때 이제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는 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네. 일본 증시도 그거 점심 때 휴장하죠. 그렇지 않나요? 오전장, 오후장 있죠. 네, 나누는 일본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게. 점심 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예. 그 시간대 12시 반에서 1시 반은 예. 거의 수급이 메마른 시간이라고 수급이 보시면 메마른 되거든요. 시간. 왜냐하면 여의도에 보시면 그때 다 식사로 나가시기 때문에 네. 뭐 매매도 잘 안 하셔서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없이 뭐 매매 시간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그래요?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9시 개장해서 3시 반까지가 참 길다 싶을 때가 많은데. 또 과거에는 3시까지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3시 반으로 좀 늘려서 이제 여기에 또 익숙해졌는데 또 여러 매체에서 보니까 뭐 시간을 더 늘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힘드네요. 그죠? 네. 사실 이거 뭐 매매 시간 뭐 늘려서 좋아할 만한 데는 수수료 챙길 때밖에 없는데 아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시장 반영해서 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딱 하고 장중에 뭐 한두 번이지 그걸 무슨 뭐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이거 하라는 얘긴데 아이고 사람 그 피말리죠. 피말리죠 뭐 못 살아요. 네. 아니 보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이제 100만 원 선 회복이 되고 네. 오늘도 호가 흐름 좋아 보이고 또 뭐 때마침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앞서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할 섹터는 뭐 조선, 바이오, 네. 제약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예,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바이오 쪽은 사실 나오는 뉴스에서 명확하게 호재와 악재가 지금 갈리는데 악재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제약 바이오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편견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강한 이유는 결국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바이오시밀러 쪽이 지금 우선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모두 같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중에 약값의 인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제 제네릭과 관련한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이걸 가지고 와서 보면 그리고 또 플러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CDMO, CMO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를 본다면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는 바이닉스와 ST팜도 있고 저는 요새 새롭게 보는 쪽에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보령? 네,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고지혈증의 이제 제품, 그러니까 그때 먹는 이제 나브리라고 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네. 그것도 바로 보령이 갖고 있는 자회사. 네. 그래서 지금 특허에 대한 만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이라든지 유사 제품이 나오지 못해서 보령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메가클럽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1조 클럽이라고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조 클럽이 안 된 기업들 중에 앞으로 1조 클럽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현재 저는 보령이 지금 가장 가까운 상황이라서요. 매출액 기준으로도 저는 만약 새로운 종목군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령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체크 들어가 봅니다만 김 본부장님. 네. 야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네. 보령? 아니 근데 2010년에 한번 액분 50%. 네. 또 2018년에도 액면 분할 뭐 그렇게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닌데 액분했고 액분 2번 있었고 액면 분할 권리 이런 게 막 보이는데 여기도 그 아주 탁월한 유능한 CFO가 있는 회사입니까 또 혹시?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차트에 뭐가 이렇게 좀 많지? 많이 체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너저분한 것들을 한 방에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가 그래서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두고 그러니까 짧게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제약바이오를 이야기 드리면 단기간에 좀 승부를 보시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지금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량들이 좀 높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충분히 보증이 된 상황이라서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워낙 가격적으로 부담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은 건 알겠지만 없으신 분들한테 지금 사도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담되거든요. 네. 유한양이 또 마찬가지,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른 기업들 중에 앞으로 올라갈 룸 자체가 많은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보령이라는 기업도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요. 알테오제는 보니까 그래도 30만 원 선은 좀 지지가 되거든요. 한참 이슈가 있었던
또 그렇죠. 화제의 중심에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지금 안 난다고 하더라도 네. 욕심을 저는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 2달에서 좀 길다면 한 3달, 3달 반 정도의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뉴스들, 적응증이라든지 확장성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S&P 500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좀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일단 금융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S&P 500과 다우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좀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볼게요. 양시장 상승 출발입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 외국인 거센 매도로 인해서 양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반등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하면서 2,49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71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합니다. 지금 54,500원, 54,600원까지 올라가네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194,6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4% 올라가죠. 352,25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6% 상승합니다. 131,000원, 그리고 현대차는 0.2% 오름세로 225,500원, 그리고 기아는 좀 떨어지네요. 0.7% 하락으로 104,600원, 셀트리온은 0.6% 올라갑니다. 185,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5% 하락으로 44,250원, KB금융 약보합으로 지금 89,100원, 네이버는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1.6% 상승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에 이어 어제는 좀 하락했었네요. 오늘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304,000원 반등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2% 올라갑니다. 126,600원, HLB 약보합으로 78,100원이고 에코프로가 2.8% 상승합니다. 62,2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하락합니다. 233,500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1.3% 상승하면서 119,300원, 삼천당작 1.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65,300원. 클래시스가 지금 강보합으로 52,800원이고 휴젤은 약보합 267,000원, 엔캠 1% 올라갑니다. 14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필옵틱스가 8% 강세를 보여줍니다. 26,500원이고 HB테크놀로지도 6.4% 상승하면서 2,550원. SKC 흐름도 좋습니다. 4.8% 강세 158,100원이고 JNTC도 4% 올라갑니다. 21,800원. 그리고 CNG하이테크도 2% 강세고 기가비스도 5.4% 올라가고요. YC캠도 4.79% 상승하면서 2550원. 그밖에 캠트로닉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금 발열 이슈가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는 또 반세이 기대된다는 수혜주로서 좀 분류가 되면서 지금 오늘장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조선기자재 쪽도 좀 좋습니다. 조선주도 좋고요. 조선기자재 내에서는 한화엔진이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24,000원까지 올라가고 1승도 6% 강세입니다. 그밖에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도 1.7% 상승하면서 172,900원이고요. 세진중공업도 1% 상승하고 오리엔탈전공도 3% 올라가고요. 또 보냉제 쪽이죠. 동성화인텍 2.7% 상승하면서 16,740원. 그밖에 한라 IMS도 올라가고요. 현대힘스, BMT, 한국카본, 삼형엠텍 지금 다 올라갑니다. 조선기자재. 조선주도 좀 봐야겠죠.
조선주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58% 상승하면서 31만 7,500원, 그리고 하나오션도 2.3% 상승 중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 올라가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 현대미포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흐름 괜찮네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4.5% 상승합니다. 82,500원이고 지금 민테크 2.7%, 레몬도 상승 중이고요. EV 첨단 소재도 2.4% 올라가고 미래반도체도 2% 올라갑니다. 포스코엠텍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1.7% 상승 보여줍니다. 그밖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1.6%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산 데코피아도 오름세입니다. 오늘 전고체 쪽도 흐름이 괜찮고. 비만 치료제 쪽 인벤티지랩이 5.7% 강세입니다. 2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블루엠텍도 3% 상승 보여줍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2.3% 상승하면서 96,200원, 일동제약도 올라가고요. 고바이오랩, 그리고 큐라티스, 넥스턴바이오, D&D 파마텍 올라갑니다. 대봉 LS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샤페론이 지금 오늘 26% 급등합니다. 5,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391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9억 원, 4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24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15억 원, 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론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5원 80전 하락한 1,4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흐름 좋네요. 코스닥이 좀 탄력적이네요. 예, 네. 그러네요. 네. 환율도 지금 전일 대비 8원 정도 낮고. 네. 단지 어제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딱 수급이 엇갈리네요. 코스닥에서 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팔고 그런데 대규모는 아니고 어제 김 본부장님 저는 어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눈길을 끄는 게 거래량 막대기예요. 아, 그렇죠. 모처럼 거래가 터졌더라고요. 네. 이거 좀 뭔가 시장에 거래량 막대기가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빠지든 오르든 간에. 이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거 만약 기회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 차트가 조금 달라요. 거래 대금?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는 어떤 패턴들 중에 네. 가장 이상향은 뭐냐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피아노로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우상향하는 흐름이 가장 좋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조정의 거래량이 예. 앞전 상승 거래량보다 낮은 게 어허.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패턴이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쭉 우상향을 했다가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네.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게 그래요? 조금은 이제 체크 포인트.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을 기다렸을 때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악성 매물이 없는 쪽은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그럼 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까라고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매도 물량이 많아서 네. 거래량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만 따져보면 눈에 보이는 숫자와 위치로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만 코스피도 이 반도체 IT 투톱에 대한 매도 물량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착시 현상이다라고 좀 보일 수는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가 0.2%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역량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 엔비디아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참
우리 욕심이라면 오늘도 3%, 내일도 3%, 내일 모레도 3% 갔으면 하는데 네. 한 번에 뭐 9%씩, 5%씩 최근에 움직여 줬으니까 지금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유리 기판 쪽에 또 주목받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수급 쏠림 현상에 이용을 하는 매매가 좀 맞지 않겠는가. 대형주로 보면 SKC,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보면 필옵틱스를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지만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이야기를 계속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대차, 기아도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엔비디아 협력 이슈도 있고 또 지금 실적도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수출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수출주한테는 또 달러 강세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예.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가 11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성적표는 4분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한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 다소 좀 타이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라인을 잘 탔다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줘야 할 곳에 돈도 주고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의 현대차와 기아이기에 네. 저는 그래도 이 두 기업 플러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처럼 지배구조라든지 주주 환원에 조금 더 적극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이나 뭡니까 하나 엔진 같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분류하죠? 관련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 네. 할 것 없이 날라는 가는데 이게 날라가니까 좋긴 좋은데 저는 또 이게 이 본능적인 알레르기가 나오네요. 이게 기울기가 이러면 이게 꼭 끝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이거 진짜? 저도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네, 가장 걱정이라서. 가도 너무 가파르게 그래서 급하게 가네요.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은 빠르게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없으신 분들은 네. 지금 이거 쫓아갔을 때 먹을 수 있는 룸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흔들리면 스트레스가 배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런 종목분들은 손절도 못 하거든요. 아니 다들 좋다 그래서 샀는데 글쎄요. 이거 네. 밀린다고 해서 손절하실 분들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부각되지 못해서 못 오른 기업을 찾거나 네. 기다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정말 위험한 매매인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좀 포트에 종목을 좀 채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엔진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피팅 밸브 KSP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그렇게 네. 크지 않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KSP는 HD 현대 밸류체인에 좀 걸려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KSP라고 하는 기업에 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진중공업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네. 계실 거예요. 대형 탱크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기보단 한참 잘 나갔었을 때로 지금 회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복 후 이상을 좀 노려본다면 세진중공업의 지금의 위치. 지금 대다수의 조선 빅4 기업들이 역사 52주 신고가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52주 신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기자재 쪽에서 매매 전략을 좀 찾아보는 게 가격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KSP라든지 세진중공업의 현재 구간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52주 신고가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 증시 쪽에서는 보니까 뭐 재건 관련주, 전력 설비 요런 쪽이 움직였단 말이죠 어제장에서는. 근데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잠시 쉬겠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잡혀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또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잠시 쉬어가긴 하겠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대장주들은 잠시 쉬었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쉬었고 LS 일렉트릭. 하지만 그 하위단에 있었던 광명전기, 재룡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LA 산불 테마 플러스 경협에 조금 더 치우쳐진 기업들이 많았어요. 어제 네. 장중에 예. 트럼프와 또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하나의 뉴스에 좀 주목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여러 가지 뉴스에 복합적으로 이제 이 곁다리가 좀 걸쳐져 있는 종목군들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중소형 이제 전기 전력기기 쪽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연속성도 이제 기대를 하겠지만 오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상승 중입니다. 다만 코스피 지금 2,500선 부근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0.24% 상승하면서 2,4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올라갑니다. 0.51% 반등하면서 7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4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2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6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299억 원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4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24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와 조선 그리고 화학 쪽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손해보험 그리고 항공사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쪽이 강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의 발열 이슈로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유리기판 쪽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피롭틱스가 10.2% 급등합니다. 거래가 26,900원이고요. HB테크놀로지가 7.7% 올라가면서 2,580원, SKC도 7% 넘게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6만 1,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가비스가 6.29%, FNS테크가 3.2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도 올라갑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활용해 글로벌 해운, 물류, 조선 사업을 장악해왔다고 결론 내렸다는 소식에 조선주 반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1승이 10.3%, 한화엔진이 5.49%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또 KSP가 7.61% 올라가면서 4,735원 선에 거래되고요. 오리엔탈 전공 3.5%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5,570원. 더불어서 동성화인텍도 2.45% 강세로 거래가 16,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 보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HJ중공업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현재 4%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 7,340원입니다. HD현대중공업 1.94% 올라갑니다. 31만 5,600원, 31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3.2% 강세, 그밖에 삼성중공업이 1.6%, HD현대미포가 0.3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올라갑니다. 오늘은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테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 쪽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한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 화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유일에너테크가 2.3%, 대주전자재료가 3.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EV 첨단 소재 2.2% 올라갑니다. 1928원 선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76% 올라가면서 거래가 24,20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1%대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1,88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코스피 2,5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기후 분야에서는 CCUS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업황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CCUS는 이제 화석 연료 사용 과정에서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또 저장하거나 이런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2기 행정부 출범 시에 이런 화석 연료 등의 이런 전통 에너지 산업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런 핵심 기술로 CCUS가 부각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런 CCUS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고 이번 LA 산불로 인해서 이런 기후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CCUS 관련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내 CCUS 관련주도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CCUS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어제 특징주로 부각되던 그린 케미칼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린 케미칼은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런 활용하는 이런 기술인 CCU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과 정부 기관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LA 대형 산불에 대한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등의 이런 기후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 수혜 기대감과 이런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20% 가까운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CCUS 관련 투자 및 이런 수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는 이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포집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CCUS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그린 케미칼과 함께 동반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CCUS 기술이 이런 화석 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동사의 이런 사업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코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아이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탄소 배출권을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많은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등록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 LA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증가 기대감을 비롯해서 CCUS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조성이 될수록 동사의 탄소 배출권 사업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추세 전환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분위기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지연이나 이런 물가 우려 등의 주식시장 전반에 이런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재차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일 밤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와 이번 미국 고용 호조로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주시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역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제 다만 상대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 대비 많이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된
폭이 컸던 만큼 낙폭과대에 따른 이런 전평가된 국면인 상황인 만큼 이에 따른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서 4분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차츰 완화됨에 따라서 개별 이슈를 동반해서 낙폭 과대 업종의 종목군들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낙폭 과대 업종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이런 시장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살펴가는 것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요즘 들어 이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강세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과 함께 환율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미국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 또 달러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환율 흐름은 어떤가요?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중에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달러 환율이 이제 1,450원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달러 환율 레벨이 어제 1,470원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지금 1,460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다시 인상을 준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 달러 원 환율의 상승 경계감도 지속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어서 두 가지 모두 굵직한 이벤트인 만큼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뭐 PPI, CPI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주는 고용 지표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 CPI나 이런 것들이 또 외환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연준의 이제 정책 목표 이제 두 가지가 물가하고 고용인 만큼 이제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전년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1월 2.7%에 비해서는 소폭 높아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동일한 3.3%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 물가나 근원 물가 모두 다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컨센서스 이상으로 물가가 조금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고용시장 지표에 의해서 만약에 물가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이제 트럼프 취임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등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죠. 16일 올해 첫 금통이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강하지만 최근에 뭐 달러 환율을 고려하면은 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첫 한국은행 금리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내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금통위에서 이번에 한은이 25bp 인하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진 수준이고 연준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연속 세 번째 인하인데요. 연속 세 번째 인하가 흔하지 않았던 만큼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의 초점 자체가 대외보다는 좀 국내 여건으로 돌아선 것은 좀 부인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한은 총재의 신년사에서 이제 밝혔던 것처럼 통화 정책의 유연한 대응이 올해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분명 이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 통화정책 회의도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고 그러고 나서 사흘 있다가 이제 BOJ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금리 올려서 혹시라도 지난 8월 초 같은 시장 흐름 나오면 찍힐 텐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혼란을 일단은 조금 피해볼 것 같은 그런 네. 스탠스가 BOJ의 스탠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BOJ의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에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혼란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임금 인상 자체만으로 당장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임금 인상이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경로를 좀 확인하겠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반면에 또 하락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국 국채 수익률 흐름과 함께 투자 팁 살펴보겠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 그래도 대표님 나오셔서 이거 채권 시장의 이 금리 상승 현상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채 10년물이 이제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만 이게 그래도 4.5나 4.65면 자꾸 이렇게 더 못 가고 하던 게 이게 마침내 이제 4.7, 4.75 꽤나 크리티컬하게 보던 레벨이 돌파되고 나서 그냥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위로 자꾸 머무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그렇죠. 또 유튜브에 또 으스스한 또 컨텐츠들이 막 올라옵니다. 네. 뭐 이러다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뭐가 폭락이 오네. 그렇죠. 지금 이거 국채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사회자님이 질문 주시기 전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네. 아마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두 가지를 꼭 먼저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채권은 주식이 아니다. 채권은 네. 주식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처럼 너무 채권 시장을 접근하는 거는 여러모로 실기를 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보통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이라는 게 시간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대다수의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은 시간 가치 즉 어떤 이자 수익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에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금리 움직인 거에 따른 가격 움직임만 사실은 배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기본 이자 수익에 그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거의 5% 근처의 수익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보통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금리 움직인 거와 관계없이 다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뭐 우리가 이번에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하고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100bp가 올랐어요. 네. 100bp가 올랐고 제가 이전에 금리 인하 단행된 이후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이 거의 유일하게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금리 인하 국면 이후의 상황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출연한 이후에 좀 보면은 최근에 금리 레벨이 자꾸 올라가는 게 첫 번째는 연준이 기존에 9월 달에 100bp에서 50bp로 4번에서 2번을 줄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우려감은 우리가 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리의 인하 속도가 좀 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왔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이제 이번 1월 달에 노동 데이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25bp 내지
금리 인하가 연준이 금리가 인하가 없는 걸로 거의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그 금리 선물에는 25bp 정도 금리 인하가 반영되어 있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은 금년에 인하를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은 상황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시장이 제가 사실 요걸 좀 먹고 있는데 저는 현재 레벨이 과도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내일 CPI가 생각보다 약간 더 올라오면 또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한 심정이 돼 조금이라도 좀 더 위로 가면 툭 튀어 올라갈 개연성이 네네. 있는데 일시적 5% 넘어갈 개연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5% 그러니까 유지되기에는 경제가 못 버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참 이러면은 하는 금통이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네. 없는 게 뭐 미 연준이 올해 한 네. 번 아니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면은 이번 주 금통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어떨까요? 예.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들은 이제 3번 정도 금리 인하 이번에 네. 인하를 해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시장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는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한국은행이죠.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연유는 좀 전에도 그 외환 담당자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한은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 경기 상황과 환율 어떻게 보면 이 양축이실 텐데 우리가 내부 경기만 본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환율이죠. 환율이 보통 환율이라는 게 양국 간의 금리 차이인데 지금 한국 국채 10년 금리가 한 2.8 정도고 미국 국채 금리가 4.8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200bp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 200bp 이상으로 금리 인하 차이 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최근에 멘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금리 인하보다는 자꾸 정부 쪽에 추경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이제 근데 우리가 미션이 국내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 경제를 살리는 카드로는 우리가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카드가 있을 것이고 재정 정책에 어떤 추경이나 정부가 돈을 쓰는 정책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는 쪽에서는 추경을 좀 더 많이 좀 하도록 좀 약간 더 푸시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면 혹여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인데 한은에서 보기에는 현재 경제가 상당 부분 안 좋기 때문에 설령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자극이 심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추경 카드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 견해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결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으로 동결 얘기가 쪽에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제 개인적 생각은 동결에 약간 더 힘을 더 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마 대표님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에 저도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것이 어느새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픽스드 인컴이라는 것이 채권 쪽을 얘기하는데 네. 내가 채권을 수익률 4.5%다, 5%다. 나는 이 수익만 확보하면 돼 하는 큰 자금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픽스드 인컴 시장인데 요즘 와갖고 채권을 가지고 무슨 단타 트레이딩 하듯이 자꾸 인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 채권 시장에 있는 무슨 국채 선물, 금리 선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의 개념이지. 아무리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자기가 처음 들어갈 때 확정된 그 수익을 만기까지 가면은 그냥 받는 거고. 그렇죠. 거액 자산가들은 나는 뭐 무슨 뭐 테마주에서 뭐 며칠 사이에 뭐 따블 먹는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일정하게 5% 이걸 갖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머니쇼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을 계속 다루는 이유는 이게 궁극적으로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살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주신 시간이 지금 허용되지 않아서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5% 미국 10년 국채 금리 5% 레벨에 추세적으로 거기에 머무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과연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 너무 악플들이 많이 달려서 쉽게 얘기 악플들이 못하는데 달려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모기지 연체율이라든지 오토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체율이 왜 올라가냐면 결국은 해당하는 뭐 카드 대출 이자율이라든지 이게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참고로 현재 미국의 카드 대출의 30일 연체율이 지금 현재 한 8% 정도 됩니다. 전체 10중에 한 연체가 있고, 근데 현재 미국 카드 대출의 이자율이 20% 넘어요. 예. 20% 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가상 연동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연체는 더 심해지는 거고,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전부 다 결국 연준 금리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주식시장이 우려를 하는 걸 겁니다. 욕을 많이 들으신 이유가 혹시 국내 채권 매력적이다라고? 아닙니다. 국내 채권은 이제 제가 이제 워낙에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은 미국 채권 위주로 보신 분이 많은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그러니까요.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지금도 한국 국채가 미국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그 관점이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방금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셨지만은 채권은 긴 중장기적 호흡으로 보이도 중장기 호흡 보면 그걸 펀더멘탈을 수렴하는 거고, 그럼 한국의 펀더멘탈과 미국 펀더멘탈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이 약간 더 중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국면인 것 같고, 단지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약간 호흡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를 접근하라는 말씀드리고,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긴 호흡을 한 1년 이상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너무 추경 매수 급하게 덤벼들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추경이라든지 여름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금리가 약간은 상방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추세가 위로 반전되느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긴 호흡에서 매력적인 금리 레벨을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마 대표님도 이렇게 유튜브를 또 하시고 저희 같은데 프로그램도 나오시니까 뭐 욕먹는 거는 각오하셔야 될 거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덕에 뭐 좀 이렇게 손실을 면했다 내지는 당신 덕에 벌었다는 분들은 없고, 너 때문에 뭐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게 우리 운명인데요. 혹시 또 브라질 국채 갖고 또 욕 먹지 않으셨나요? 제가 한 달 전에 브라질을 얘기한 건데 사실 그 위에 약간 더 올랐다가 다시 좀 약간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 뭐가 올랐다는 말씀? 금리가 약간 더 금리가? 추가로 올랐다가 좀 다시 제자리를 좀 찾는 국면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브라질 현재 지난번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진도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청자분들. 뭐냐면은 브라질 정책금리 중앙은행 금리가 12.25인데 아마도 한 두세 달 안에 한 200bp, 2% 정도 금리 더 올라갈 겁니다. 정책금리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지금 12.25인데 거의 15%까지 정책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금리를 보다 보니까 브라질 금리가 그렇게 금리 많이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하게 시장 금리가 폭등하지 않겠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브라질 시장 금리는 그게 거의 다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이 비과세고 우리가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이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만 하면 모든 게 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 얘기할 때 브라질의 펀더멘탈, 최근에 브라질 CPI가 발표됐는데 CPI가 4.8 정도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측보다 0.1이 낮게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책금리 레인지가 뭐냐면 3.0 플러스 1.5거든요. 4.5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왜 올랐냐 보면 브라질 경제가 좋았어요. 내수가 좋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아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브라질 볼 때는 뭐냐, 브라질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브라질 금리 비과세 매력적인데 금리는
통화가 약간 불편해라 하신 분들은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도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쭉 올라왔기 때문에 가상 금리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럼 거의 7% 육박하는 비과세고요. 만기까지 가면 전액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의 리스크는 브라질 디폴트라는 게 유일한 리스크인데 현재 브라질의 펀더멘탈은 사실 한국보다 더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1%대죠. 네, 1%대죠. 예. 1%대인데 사실은 이제 브라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죠. 사실은 네네. 이제 지금 금리를 많이 내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한 이미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국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뭐 일본 같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국면이 아닌데 현재 1% 레벨이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마치 한국처럼 네. 돈을 좀 많이 풀어라, 돈을 좀 세게 풀어라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만약에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절대금리가 너무 낮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바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또 반대로 단기간에 크게 뭐 상방으로 갈 것 같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네. 마 대표님, 네.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그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네. 한 번은 그랬고 한 6%를 언급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8%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예, 예. 뭐 그 정도 다이먼 정도 되는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그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까지 튈 만한. 일단은 이제 그분이 어떤 그 다이나믹스로 말씀드리는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 넘을 수 있겠죠. 일시로 넘을 수 있는데 과연 추세적으로 5% 이상, 뭐 6% 이렇게 가는 거에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제 자문고객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버티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이 흔들려 내려가면 결국 금리는 추가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즉 금리 레벨이 올라가는데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면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결국은 버틸 수 없는 체력이 되면은 결국은 어딘가에서 큰 문제가 발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경제란 다이나믹스가 오케이 뭐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뭐 노동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올라가는데 만약에 어디에서 문제가 예를 들면 모기지 같은 게 문제가 발생했다 가정하고 근데 현재 문제가 사실 모기지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기지 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네네.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의 비중이 커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죠. 네.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는 시간을 거치고 위축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5, 6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채권은 시간 싸움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과연 경제가 버티기에는 바로 무너지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시차를 가지고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간을 가지는 네. 분들은 채권은 오히려 최근 국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 타임일 거로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또 2,500선 회복이 됐고 양시장 뭐 견조하네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또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조선주로도 좋고요. 그래요. 진짜 거래소도 외국인이 안 사주는 와중에도 이렇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네. 빠지고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하모니에서 영국을 못 다뤘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영국 국채 시장의 흐름, 파운드화 가치의 흐름도 한번 계속 추적해 나가시길 또 권유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